자, 그럼 4교시 시작하겠습니다. 4교시. 이것도 없어가지고, 여러분 81페이지 밑에다가 필기해 주세요. 81페이지 밑에다. 자, 마지막으로 표본 크기 결정 요인 볼게요. 자, 중간중간마다 좀 얘기를 했었는데,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모집단의 크기입니다. 모집단의 크기. 자, 여러분, 모집단이 크면 표본도 커져야 될까요? 작아져야 될까요? 모집단의 크기가 크면 표본도 커져야겠죠. 그렇죠? 5천만 명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5명 뽑아서 하고 50명 뽑아서 하고 그러면 안 되겠지. 그치? 예. 자, 모집단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자, 표본의 크기도 커져야 정상입니다. 두 번째, 표본의 크기. 자, 모집단의 동질성. 모집단이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 그 집단 내에서. 크기는 뭐 크든 작든. 모집단의 동질성이 크면 표본의 크기는 작아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모집단이 이질적이면 표본도 많아져야 되겠지. 그쵸?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직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국민들, 모집단이, 예를 들면 일산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일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직업이 다양하면 그만큼 모집단을 많이 뽑아야 되겠죠. 여러 직업군에서 뽑아야 되잖아. 근데, 일산 지역에 사는 사람은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하나의 직종에 있다. 그러면은 모집단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세 번째. 자, 그 다음에 조사자가 원하는 신뢰 수준, 아까 우리 신뢰 수준. 그 구간에 있을 가능성, 신뢰 구간에 있을 가능성, 신뢰 수준이 높아. 그럼 표본은 어떻게 돼야 돼? 신뢰 수준을 높이려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을 만한 정도, 믿음이 더 추정할 수 있는 힘이 더 강해지려면 표본은 커야 되겠죠.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표본은 더 많아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상되는 표지 오차는 작을수록 좋은 거죠, 여러분. 오차니까. 표지 오차를 작게 하려면 표본을 늘려야 된다 그랬지. 그치? 예. 거꾸로. 표본이 크면 클수록 표지 오차는 작아지고, 표지 오차를 작게 만들려면 표본은 커져야 되고. 이해되죠? 요거 하나 정리해 두세요.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표본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 자, 그 다음에는 책을 보면서 하나하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2페이지 자료 수집 및 보고서라고 되는데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공부 자체를 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85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설문조사. 자, 설문조사. 자, 밑줄만 좀 그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가로 1번에 두 번째 줄. 자, 설문조사는, 자, 실증적 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연구조사 방법이다. 그러면, 여러분, 설문조사는 양적 연구에 많이 쓰일까요? 질적 연구에 많이 쓰일까요? 양적. 여러분, 실증적 밑에다가 양적이라고 써주세요. 양적. 자, 2번. 자, 밑줄 긋겠습니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사회조사 방법입니다. 자, 설문조사 할 때, 우리가 실험 설계를 배우긴 했지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조사에서는 실험을 하기가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다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단일 사례 설계에서도 윤리적인 문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설문조사가 가장 많이 활용된다. 자, 설문조사라고 여러분, 제목 설문조사 옆에다가 서베이라고 써주세요. 서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서베이. 자, 설문조사의 장점 볼게요.
자, 가장 중요한 장점은 설문조사가 시간과 비용이 가장 절약됩니다. 시간과 비용이 가장 절약돼요. 일일이 만나서 면접하거나 시간을 두고 관찰하거나 아니면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을 나눠서 실험을 하거나 그런 것보다 설문지 돌리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옆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써주세요. 대규모 조사에 적합하다. 대규모 조사에 적합하다. 면접은요, 10명 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설문조사는 한 번 돌리면 뭐 1000명도 돌릴 수 있고, 그죠? 대규모 조사에 적합 써주시고. 그 다음에 단점, 하지만 융통성이 없어요, 설문조사는. 아, 저 사람이 이 질문 싫어할 것 같은데, 이 질문 이렇게 살짝 바꿔볼까? 면접 때는 가능합니다. 면접 때는 이렇게 물어봤다. 자, 아, 이 사람이 좀 기분 나빠하네. 다음에 이 질문 빼야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설문조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융통성이 없고. 두 번째, 질문지 회수율이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지 회수율이 낮을 가능성. 야, 설문조사하고 내일까지 다 내라. 안 내는 사람 꼭 있어요. 안 내는 사람 꼭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응답자의 통제가 어렵다라는 것은 응답자가 그냥 3번부터 쭉 짜. 귀찮은데.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강의평가 하죠. 저는 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마음에 든다? 그럼 1번을 촥, 2번을 촥, 3번을 촥, 이렇게. 응답자 통제가 어려워요. 자, 그 정도만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설문조사의 방법 안 보셔도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 넘어가세요. 다 넘어가고, 여러분 설문지 작성 과정에서, 자, 질문의 형태와 응답 범주식 뭐 선정이 있는데, 그거는 뒤에서 설명할게요. 내비두고 5번에만 별 붙입시다. 5번. 사전 검사 혹은 사전 조사, 프로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자, 이건 설문지에서 왜 필요하냐면, 이게 뭐냐면 설문지를 만들기 위한 조사예요. 그러니까 설문지가 또 그냥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 사전 조사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런 게 잘 됐구나. 그래서 여러분 밑으로 볼게요. 두 번째 줄. 질문지가 잘 구성되었는지 시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질문지를 한번 만들어 보고 사람들한테 일단 한 5명한테만 돌려봐. 그리고 문제가 있네. 내가 본조사는 표본을 50명으로 할 건데 일단 5명한테 미리 좀 돌려보고 이런 게 사전 검사예요. 질문지가 잘 만들어졌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20명에서 50명 정도가 적절하다라고 되는데 그거는 뭐 표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질문의 형태. 자, 개방형 질문 밑줄. 개방형 질문 옆에다가 주관식이라서 주관식. 자, 응답의 범주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주관식. 당신은 어떤 색깔을 좋아합니까? 여기서 끝나. 근데 2번 폐쇄형 질문. 옆에다가 객관식. 1번 노란색, 2번 파란색, 3번 빨간색, 4번 검정색, 5번 기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폐쇄형 질문, 객관식.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질문 업구 구성에서 1번 질문 문항은 명확해야 되겠죠. 명확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나머지는 됐고요. 그 다음에 5번 유도 실문을 조심해야 돼요. 자, 요즘에 이제 대선 앞두고 여론조사 엄청 많이 하는데 여론조사가 여론조사 기간마다 편차가 너무 커지는 것 같아요. 옛날보다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 여론조사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여론조사가 딱히 좀 마땅히 신뢰할 만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어느 여론조사 기관에서 하는 거는 막 누가 월등히 앞서고 누가 또 그 사람이 이제 또 2등 월등히 막 이런 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자, 왜 그런 거 하면 결과를 조작하진 않아. 결과 조작하면 법에 걸리거든. 그럼 뭐를 조작하냐? 질문을 조작해. 자, A라는 후보가 최근에 이러이러한 이슈가 있어. 부정적인 이슈가 있어. 이 A라는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이런 게 유도신문이에요. 싫다고 얘기해! 이 얘기지. 이런 게 유도신문입니다. 자, 유도신문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88페이지에 부정적인 문항은 피한다. 라는 것은 정부는 의료보험을 통합해서는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통합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맞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낫을 집어넣지 말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질문의 문항 배열도 좀 체크할 부분이 있는데, 자, 1번 밑줄. 응답하기 쉬운 질문을 먼저 하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어렵고 심오한 문제부터 질문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설문조사 보면 처음에는 성별은, 나이는 이렇게 그냥 우리가 빨리빨리 대답할 수 있는 게 앞에 깔리죠, 미리. 우리가 그걸 인구통계학적 질문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먼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민감한 질문이나 개방형 질문은 어디로 가야 돼? 그러니까 응답하기 어려워. 민감하면. 그리고 개방형은 주관식으로 써야 되잖아. 어려워. 이런 것들은 뒤로 배치하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5번 신뢰도를 검사하는 질문은 서로 떨어져 있어야 된다. 자, 여기 중요해요. 여러분 신뢰도는 뭐냐면 자, 일관성이잖아요. 그 신뢰도를 하기 위해서는 같은 질문을 넣기도 해요. 이 사람이 일관적으로 대답했는가. 근데 그거를 자, 3번에 그 질문 넣고 4번에 그 질문 넣고 같은 질문인데 눈치채잖아요. 그러니까 떨어뜨려 놔야 돼요. 비슷한 질문이나 같은 질문, 그러니까 즉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을 딱 넣긴 넣어야 되는데 그런 건 서로 좀 떨어뜨려 놔야 된다. 이건 좀 알아두시고, 자, 이거는 우리가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에서 잠깐 거론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응답 범주의 형태, 이분형, 선다형 있는데 여러분 선다형이 객관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선다형 질문 응답 방식 옆에다가 상호 베타성 플러스 포괄성 써주세요. 상호 베타성 플러스 포괄성. 아까도 얘기했지만 질문은 이렇게 문항은 상호 배타적이어야 됩니다. 그쵸? 가톨릭, 기독교, 서양 종교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줄부터 밑줄 긋습니다. 기타라는 범주도 포함시켜야 하는데 기타란에도 구체적으로 기입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여러분 기타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포괄성 때문에 기타가 존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거기 예를 든 것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6번 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설문조사의 유형 넘어가는데 2번만 체크해 주시다. 2번. 뭐 우편으로 하든 전화로 하든 그걸 여러분에게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뭐 우편으로 하면 우편으로 하는 거고 전화로 하면 전화로 하는 건데 면접조사도 설문조사의 유형 중 하나이다. 이건 챙겨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의 면접조사는 구조화된 질문을 할까요? 비구조화된 질문을 할까요? 네. 면접조사는 양적 조사일 수도 있고 질적 조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설문조사에 사용하는 면접조사는 양적 조사이기 때문에 구조화된 질문을 사용합니다. 여기 옆에다 써주세요. 구조화된 질문. 그래서 단지 설문조사 하는 거야. 설문조사 하는 건데 면접관이 앞에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제가 신천지 예를 들었죠. 그 설문조사 하는 거예요. 설문조사 하는데 그 사람이 앞에서 얘기해. 체크하면서 아 그렇군요. 3번이요? 아 예 그렇군요. 하면서 대화 그래야 그 사람들은 그러면서 그 설문조사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디론가 데려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면접조사는 설문지로 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구조화된 질문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면접조사는 질적, 설문조사는 양적 이렇게 구분하는 게 맞긴 맞는데 설문조사 중에서도 구조화된 질문을 사용하는 면접은 양적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번에 체크하라는 얘기예요. 나머지 뭐 방식은 뭐 인터넷으로 하든 뭐로 하든 그런 걸 여러분에게 구분하라는 문제가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만약에 그런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이 틀릴 리가 없어요. 그런 문제는. 그쵸? 91페이지 갑니다. 욕구조사, 평가조사 나오는데 자, 욕구조사. 욕구조사는 어떤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서 혹은 정해진 자원을,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할당할까를 판단하기 위해서 주로 하는 게 욕구조사입니다. 3번에만 별표 치시고 욕구조사의 목적 1번, 2번, 3번 이 세 가지 동그라미에 별표 쳐주세요. 동그라미 1번 자원 할당을 위해서, 동그라미 2번 프로그램 계획 및 개발을 위해서, 동그라미 3번 서비스 전달 구조 및 체계를 위해서 현물 지급이 좋은지 현금 지급이 좋은지 어떤 서비스가 좋은지 뭐가 좋은지 바우처를 주는 게 좋은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욕구조사 할 수 있죠. 이해되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92페이지 다 됐고요. 3번에 사회복지조사의 욕구 유형이 있는데 여러분 욕구가 시험 문제 나오면 두 가지가 나올 거예요. 하나는 메슬로우 욕구 5단계설하고 두 번째는 브래드쇼의 욕구 유형하고 이건 사실은 우리가 앞선 개괄 수업할 때 했었어요. 했었는데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거는
브래드쇼의 욕구 유형입니다. 브래드쇼에다가 별표. 다시 한 번만 간단히 설명할게요.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는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순서. 이거 나오면 무조건 순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게 단계잖아. 계단은 우리가 첫 번째 계단은 오르지 않고 다섯 번째 계단은 오를 수 없죠. 5단계래. 그러면 생리 신체적 욕구가 해결되면 안전에 대한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가 해결되면 소속과 애정에 대한 욕구, 소속과 애정에 대한 욕구까지 충족되면 자아 존중의 욕구, 여기까지 되면 자아 실현의 욕구. 이렇게 순서대로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순서대로. 시험 문제 나오면. 자, 그 다음에 브래드쇼의 욕구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규범적 욕구 나오는데, 규범적 욕구의 키워드는 전문가의 판단입니다. 전문가의 판단. 그래서 그때 제가 예를 들었던 게, 최저생활비. 최저생활비가 얼마냐라는 걸 결정하는 것은 수없이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전문가에는 행정가, 학자, 그 다음에 뭐 실무 책임자 이런 사람 다 포함되는 전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사도 물론 여기서 전문가 영역에 들어가겠죠. 두 번째, 인지적 욕구라는 것은 개개인이 느끼는 욕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느끼는 욕구. 그 다음에 표출적 욕구는 그게 수요로 표출되는 거.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데 뭐 주부 노래교실을 하고 싶어. 주부 노래교실에 신청자 10명. 아, 그러면 10명 정도의 욕구를 갖고 있구나. 대기자 5명. 그럼 15명 정도의 욕구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상대적 욕구. 상대적 욕구의 키워드는 비교의 비교. 아니, 저기는 해주는데 우리는 안 해줘. 아, 왜? 경기도는 지금 100%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준다는데 왜 서울시는 88%밖에 안 주는 거야? 지금, 그쵸. 뭐, 제 주변에는 11% 일단 들어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간혹 그 11%에 들어가는 사람을 만나면 엄청 열받아요. 내가 세금을 많이 내는데 왜 나는 안 줘?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근데 경기도가 주니까 더 열받는 거야. 경기도에 사는 사람은 받는데 나는 못 받는 거야. 이런 게 상대적 욕구라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되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쭉쭉쭉 넘어가세요. 자, 7번 욕구조사의 방법에서 뭐 일반 인구조사, 표본 인구조사 뭐 이렇게 쭉 나왔는데 여러분 거기에 델파이 기법이라고 있죠. 이것이 간혹 시험에 나옵니다. 델파이 기법은 따로 좀 알아두세요. 델파이 기법. 델파이 기법의 키워드는 뭐냐면 전문가. 그러니까 전문가들에게 정보를 수집하는 게 델파이 기법이에요. 그런데 델파이 기법은 좀 더 발전된 거예요. 전문가한테 예를 들면 5명의 전문가가 있어. 그럼 5명의 전문가에게 보내. 그럼 5명의 전문가가 답변을 하겠죠. 그거를 모아서 또 다시 보내. 그러니까 토론을 붙이는 거지.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토론을 붙이는 거야. 그러면 당신은 뭐 B, C, D, E의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신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기본소득에 대해서 내가 조사를 하고 싶어. 그러면 기본소득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그게 뭐죠? 잘 모르겠는데 이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는 거야. 기본소득의 전문가들에게 보는데 기본소득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의견이 다양할 수 있죠. 다양한 학자들한테 물어봐서 이 학자는 이렇게, 이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고 그걸 다시 보내. 키워드. 첫 번째 중 후단에 다시 보내 의견을 묻는 식. 이게 중요해요.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전문가들에게 묻는다. 두 번째, 다시 보내 의견을 묻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 번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델파이 기법의 핵심은. 이해되시죠? 델파이 기법 잘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욕구조사, 나머지 넘어가겠습니다. 평가조사도 넘어가고요. 자, 평가조사 96페이지 볼게요. 96페이지. 자, 평가조사는 어떤 프로그램을 한 다음에 그 프로그램의 효과성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효율성이나 이런 걸 평가하는 건데. 자, 평가조사의 목적에는 1번에 별표 치십시다. 프로그램 과정상의 환류. 자, 피드백. 우리 흔히 피드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프로그램을 성공했는지 아니었는지. 이걸 계속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줄여야 될지 확대해야 될지. 이런 판단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평가조사를 한다는 건데 그거를 우리 사회복지에서는 환류라고 표현을 해요. 아시겠죠? 그 정도만 챙겨두시고 그 다음에 97페이지로 넘어와서 프로그램 평가의 기준이 나오는데 뭐 다 좋은 얘기입니다. 다 좋은 얘기인데 자 여러분들 키워드가 3번, 4번 별표 쳐야 돼요. 3번, 4번. 여러분 효과성하고 효율성하고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효과성과 효율성.
효과성은 원하는 결과가 나왔는가? 이게 포인트예요. 자, 원하는 결과가 나왔는가? 효과성은.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도박 중독 얘기했으니까 A라는 클라이언트가 도박 중독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서 벗어났는가, 벗어나지 못했는가? 이게 효과성 측정이라고 한다면, 자, 효율성은 그 한 사람의 클라이언트가 도박 중독에 벗어나는 데서 3억 원의 예산을 썼어. 3년의 시간을 보냈어. 30명의 사회복지사가 붙었어. 그럼 그게 과연 효율적인 프로그램일까? 라는 의문이 있죠. 이렇게 투입 대비 산출, 비용 대비 편익, 이렇게 무언가를 대비해서 비율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효율성. 자, 다시 효과성은 원하는 결과만 나오면 돼. 그러니까 그러면 3년 동안 30명의 사회복지사가 붙어서 3억의 예산을 쓴 도박 중독 치료 프로그램이 에서 한 명이 성공했어. 그러면 그 한 명은 성공해서 그럼 그건 효과적이에요, 효율적이에요? 효과적이라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효율적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물음표가 붙는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둘의 차이. 그 다음에 12번에 형평성 별표 치세요. 형평성. 자,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때 누구나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고 똑같은 대우를 해줘야 되는 원칙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친인척이니까, 어떤 사람은 권력이 있으니까 사회복지 프로그램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덜 받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래서 요 세 가지 정도의 의미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고,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 하더라도 요 세 가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가 나와도 그건 여러분이 충분히 읽고 판단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다 라고 보입니다. 넘어갈게요. 9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질적 연구 방법론 했죠? 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됐네요. 다 했네요. 그쵸? 자, 다 했습니다. 사회복지 조사론 끝났습니다. 자,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나머지 문제는 다 풀었어요. 지난 시간에. 103페이지 6번 보겠습니다. 자, A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표집을 할 때 출석 번호가 홀수인 학생들을 표집하는 것은 어떤 방법에 속하겠어요? 홀수만 계속 뽑아. 개통적이죠, 개통적. 이거는 이제 구간을, 표집 구간을 이제 두 개를 정한 거죠, 두 개. 홀수, 짝수 이렇게 정한 거고, 홀수와 짝수를 선정할 때는 어떻게 선정해야 돼? 무작위로 선정을 해야 되겠죠. 무작위로 선정한 다음에 홀수 번째를 쭉 가는 걸 우리가 개통적 표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K번째에 속하는 거예요. 꼭 식단인, 내가 예를 여러분은 1번, 예를 쉽게 들려고 1번, 11번 이렇게 했지만, 뭐 5개로 할 수 있어도 되죠. 1번, 6번, 11번, 16번,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이해돼요? 자, 그러니까 이건 개통적 표집에 해당합니다. 홀수 짝수도. 자, 7번. 교도학교 앞에서 학교 시간에 교문 앞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건 뭡니까? 임의 표집 혹은 편의 표집. 똑같은 말. 임의 표집, 편의 표집 똑같은 말이고 판단 표집, 유의 표집 똑같은 말이에요. 동의 알아둡시다. 임의 표집, 편의 표집. 그 다음에 8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표집 방법 중 연구자가 의도적으로 표집하는 걸 뭐라고 해요? 임의 표집이라고 해, 유의 표집이라고 해. 연구자가 자기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편한 게 목적이 아니라 편리성이 기준이 아니라 연구자가 혹은 조사자가 사전 지식을 가지고 나름의 전문성을 가지고 노량진 삼거리가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의도를 가지고 표집하는 걸 뭐라고 해요? 유의 표집이라고 하죠. 유의 표집. 옆에다 써주세요, 여러분. 판단 표집 똑같은 말입니다. 유의 판단, 임의 편의. 왜? 시험에는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올 수 있으니까 동의어를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뭐 이런 식의 문제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중 비확률 표집이 아닌 것은? 그죠. 층화죠. 층화. 자, 층화랑 할당이랑 만약에 층화가 답인데 할당이 선지에 없다. 그런 문제는 세상에 없습니다. 진짜. 층화와 할당을 비교하는 것이 핵심이야. 사실 이 문제는. 그쵸?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받고.
15번으로 갈까요? 15번. 자,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에서 최고 수준의 욕구를 뭐라고 한다? 자아실현. 순서가 중요하다. 욕구의 순서가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브래드쇼 얘기를 해볼게요. 브래드쇼의 사회적 욕구 이론에 관한 설명을 잘못된 것은 1번. 규범적 욕구, 전문가의 관점, 맞죠? 2번. 인지적 욕구, 개인이 자각하는 욕구로 객관적이지. 개인이 자각하는데 어떻게 객관적이야? 주관적이지. 그죠? 자, 2번 틀렸습니다. 3번. 그러니까 여러분 16번 같은 거 외우지 않아도 이런 것들은 상식의 기초에서 맞춰줘야 돼. 그쵸? 3번.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욕구, 표출력 욕구. 왜? 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는 것은 해당 프로그램을 원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지? 요걸로 많이 판단한다는 거야. 그쵸? 현장에서는. 상대적 욕구,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17번 보겠습니다. 17번. 전문적 지식을 가진 정보 제공자를 대상으로 활용되는 자료 수집 방법은 뭐라 한다? 델파이죠, 델파이. 전문적 지식을 가진 정보 제공자, 즉 전문가. 델파이 출제 포인트가 두 가지입니다. 전문가, 다시 의견을 수집한다. 이 두 가지. 자, 여러분 17번의 해설 볼게요. 17번의 해설. 자, 전문적 지식, 전문가 동그라미 치고, 첫 번째 줄, 해설의 첫 번째 줄에 전문가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반복해서 조사.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토론을 붙여서 딱 두 번 하는 게 아니야. 계속 또 보내. 아, B라는 사람이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합의를 도출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자, 여러분. 그러지 않고 그냥 전문가들을 모아. 전문가들 한 10명을 모아가지고 토론하게 만들어. 이걸 뭐라고 그래요? FGI라고 그래. 포커스 그룹 인터뷰. 표적 집단 면접. 포커스 그룹 인터뷰. 이거는 델파이랑 이거랑 전문가까지는 똑같지. 근데 델파이는 계속 주고받으면서 그러니까 델파이는 우편으로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편으로 하는 이유가 조사자가 주도권을 계속 쥐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사람들에게 일정 정도 자유롭게 좀 맡기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도출해내서 실제로 인터뷰를 하는 거, 만나게 하는 거. 이것을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해요. 표적 집단 면접법이라고 불러요. 델파이가 비슷한 면이 있으니까 여러분 같이 정리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18번. 프로그램 평가 기준 중 프로그램 배분의 공평성을 평가하는 건 당연히 형평성이겠지. 19번은 우리, 뭐 할 때 배웠지? 스키너의 행동주의. 그치? 스키너의 행동주의에서 가장 반응을 평균의 수의 반응이 일어난 후 강화를 주는 것. 강화를 주는 건 가변 비율이라고 그랬죠? 로또 같은 거. 가변 비율 강하게. 그쵸? 자, 됐습니다. 됐고요. 사회복지 실천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조사론 끝났어요. 이제 실천론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실천론은 일단 제일 중요하다. 실천론 자체가 일단 제일 중요해요. 실천론 자체가 제일 중요하고, 출제가 많이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110페이지 넘어갈게요. 이건 너무 쉬운 얘기고. 111페이지. 자, 율렌스키와 루보의 분류는 우리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습니다, 제가. 자, 자녀적 개념 옆에다가 선별주의, 제도적 개념 옆에다가 보편주의. 자, 자녀적 개념 두 번째 줄 후단에 보완적 기능을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는. 그 다음에 2번 선택적으로 제공되고 뭐가 발생할 수 있어요? 끝에 낙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키워드 잘 챙겨두시고 정리는 지난번에 다 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제도적 개념 옆에다 보편주의라고 쓰시고 첫 번째 줄에 모든 사람들, 대상이 모든 국민들, 모든 사람들이고 2번 포괄적, 보편적 서비스 밑줄. 자, 자산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낙인 효과 발생하지 않죠.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는데 낙인 효과 발생하나요? 선별적으로 하면 낙인 효과 발생해. 봐봐요. 88%를 주니까 내가 12% 못
못들구나라는 박탈감을 주잖아. 그렇죠? 12%는 12%대로 짜증내고 88%는 88%대로 낙인 효과가 발생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려면 다 주는 게 맞다. 복지는 보편적이고 단순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불만 갖지 않게 해야 돼, 그냥. 자, 그렇죠. 여러분은 무상급식 세대죠? 무상급식 안 했다고 그랬나? 돈 냈어? 급식은 급식이었는데? 그래요? 자, 그 다음에 2번에는 별표칩니다. 2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요.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와 윤리. 여러분, 사회복지 실천한다는 건 뭐야?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개입한다는 걸 얘기해요. 개입. 사회복지 실천은 개입을 얘기하는 거야. 그치? 개입. 상담하고, 치료하고, 그쵸? 자, 개입을 할 때, 우리가 개입을 할 때 가치와 윤리를 따져요. 자, 여러분, 가치가 큰 걸까? 윤리가 큰 걸까? 가치에서 윤리가 파생되는 거예요. 가치가 좀 상위 개념이고, 윤리가 좀 하위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안 되겠다. 여러분, 넘기세요. 넘기셨다가 다시 돌아올게요. 자,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와 윤리, 박스 있죠? 112페이지 박스 있죠? 박스 먼저 보겠습니다. 자, 가치 옆에다가 상위 개념이라고 써주시고, 윤리 옆에다가 하위 개념이라고 써주세요. 여러분, 가치는 두 번째 게 중요한데, 무엇이 좋고 바람직한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무엇이 좋고 바람직한다. 무엇이 좋고 바람직한가. 그러면 이게 좋아. 이게 바람직해. 그 다음에 해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거야. 그걸 윤리라고 하는 거야. 자, 두 번째 점을 위주로 보세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그러니까 가치는 어느 정도 신념에 가까운 거예요. 신념. 윤리는 어떤 규율화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가치가 좀 더 넓고 큰 개념이다. 그러니까 어떤 가치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윤리를 가지느냐가 결정된다. 이해되세요? 자, 앞으로 넘어올게요. 그러면 다시. 그럼 이제 가치부터 봅시다. 가치. 자,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를 얘기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자, 여러분, 거기 사람 이름이 없네요. 자, 1번 옆에다가 존슨이라고 써주세요. 존슨. 이거 존슨의 구문법이에요. 존슨. 영어로 써줄까요? 존슨이라는 사람이, 자, 그 사람은 가치를 세 가지로 나눴어. 자, 누가? 존슨이라는 사람이 가치를 세 가지로 나눴어. 자, 앞글자를 따서 여러분 외우세요. 궁차수. 보통은 여러분 3번을 도구적 가치라고도 얘기하거든. 똑같은 말이지. 도구나 수단이나. 그치? 그래서 저는 궁차도 이렇게 외웠었는데, 내가 공부할 땐. 궁차도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궁차수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자, 궁극적 가치. 사회복지 실천의 궁극적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정의. 궁극적으로 느껴지죠. 여러분, 민주주의의 궁극적 가치도 인간의 존엄성이야.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은 모든 사회과학의 가치예요. 왜? 사회를 구성하는 게 인간이니까. 인간의 존엄성 실현, 그 다음에 사회 정의, 그 다음에 차등적 가치. 자, 여러분 주의하세요. 왠지 평등적 가치가 맞을 것 같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차등적 가치가 본질적 가치라고 하는 거야. 자, 여기서 얘기하는 차등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자, 밑줄 그을게요. 사회문화적 배경이나 개인적 경험에 따라 찬성과 반대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자, 사회복지는 서로 다르다라는 인식 속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야. 차등적 가치라는 것은, 공평한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의 차등은. 사람의 욕구는 다양하다. 다를 수 있다. 여기서 출발하자라는 얘기야. 자, 수단적 가치. 자, 궁극적 가치에 다다르기 위한 수단 또는 방법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수단적 가치, 도구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목표를 이뤄낼 수 있는 수단인가 아닌가를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존슨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존슨이 이야기하는 사회복지의 가치는, 정확히 얘기해서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는
프로그램 개입의 가치는 자, 궁극적으로 이것이 인간의 존엄성 실현과 사회정의에 부합하는지 따져봐야 되고, 그리고 다름을 인정하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되고, 그 다음에 궁극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도구인지를 따져봐야지, 사회복지 실천에 가치가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게 존슨의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세세한 내용을 공부하기보다는 일단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 궁극적, 차등적, 도구적 또는 수단적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했구나. 이게 우리에게는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시험 볼 때는.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는 레비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했어. 레비. 자, 레비의 가치네. 레비의 가치. 자, 볼게요. 사람 우선의 가치. 이거 이해되죠? 사람을 중심에 두고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결과 우선의 가치. 이것도 여러분 항상 우리가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그냥 입 바른 소리로 많이 하죠. 결과가 중요합니다. 수험생은 결과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결과에 따라서 모든 게 바뀌어요. 모든 게 바뀌어요. 자, 내가 한 1, 2부분 얘기하면, 우리 학원에 이제, 제가 자주 얘기하는 학생이에요. 인상 깊어서. 제가 우리 학원에 처음 왔을 때, 한 6년 전, 5년, 6년쯤 됐던 것 같아. 처음 왔을 때 그 학생이 있었어. 그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나한테 했던 첫 번째 질문이 영어 질문이었어. 왜 B동사인데 is라고 쓰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 그 친구의. 그러니까 영어를, 그리고 그 친구, 왜, 그래서 내가 당황해가지고, 그 친구랑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더니, 이제 사는 얘기를 좀 해봤더니, 중학교 때 태권도 선수였어. 그래가지고, 대학을 태권도로 갔더라고. 대학을 태권도로 갔는데, 태권도로 갔다가, 대학에서, 직업군인으로 갔어요. 군 생활을 했어. 그리고 20대 후반에, 이제 공무원이 돼야 되겠다. 해서 지금은 출입국 관리직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학원에도 자주 찾아와요. 때때마다 찾아오고. 그리고 처음에는 임용된 지 한 2년 정도 차까지는 학원 올 때마다 초코파이도 사오고, 피자도 사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학원이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서, 옛날에는 좀 사람들만 적고 막 이럴 때는 좀 그랬었는데, 하여간 그랬던 친구인데, 그랬던 친구가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된 거야. 됐는데, 그 친구의 마인드가 난 너무 멋있더라고.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저는 한 3년 공부할 겁니다. 그런 거. 뭔 소리야. 1년 안에 할 수 있는 1년 안에 해야지. 아니에요. 저는 옛날에 공부를 안 했어요. 태권도 선수 했었고, 군인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3년 만에 붙을래요. 그래서 저는 3년을 바라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돈도 없어. 돈도 없어서 3년 동안의 수험생활 할 돈을 미리 어떻게 마련을 한 거예요. 어떻게 마련을 딱 했어. 마련을 딱 해서 그리고 3년 해봐서 안 되면 저는 정리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 친구가 1년 반 만에 합격을 했어요. 열심히 해서 1년 반 만에 합격을 했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제 딱 합격하는 순간 빚 다 갚고요. 이 친구가 처했던 상황이 되게 어려웠어. 어머니도 혼자 계시고 되게 어려운 건데, 딱 취직하는 순간 기숙사 들어가고 집 문제 해결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됐어요. 여러 가지 문제. 그래서 그 친구 보면서 참 결과가 중요하다. 정말 수험생은, 그러니까 솔직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합격합니다. 근데 저 친구는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합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가 열심히 했던 것 같아. 내가 몰라봤던 것 같아. 그러니까 결과가 과정을 바꿀 수 있는 게 수험생활이야. 사회복지 실천도 결과가 나와야 돼. 그래야 개입이지. 과정이 행복했어요. 그런 거는 여러분 그냥 레크레이션이나 이런 데서 쓰는 말이고, 지금 냉정한 이 사회복지의 세계에서는 결과가 나와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과 우선 가치.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두 번째 줄. 사회 참여의 기회가 동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믿음. 이게 왜 결과예요? 그러니까 동등하게 기회가 주어져서 결과가 나오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과정을 간과하자면 이런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결과를 중시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수단 우선 가치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얘기하는 수단은 이겁니다. 클라이언트들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물론 결과도 나와야 되겠지만 클라이언트한테 막 윽박지르 너 도박하면 죽여버린다. 하고 막 스토커처럼 따라다니고 이런 식으로 결과 내오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랩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직의 전문가들이 세 가지 가치를 갖고 있어야 된다. 클라이언트 중심으로 사고해야 된다. 즉 사람을 중심으로 사고해야 되고 결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 과정도 중시해야 된다. 즉 서비스를 수행하는 방법이나 수단이나 이런 것들도 적절해야 된다. 나는 정말 그 클라이언트가 도박 중독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데 막 이상한 것만 해. 뭐 이상한 방법만 써. 안 되지. 적절한 방법을 써야죠. 그게 수단 우선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말로만 보면 결과 우선 가치, 수단 우선 가치 이런 게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별표칩니다. 3번.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 갈등. 사회복지 실천과 가치 갈등. 뭐의 갈등이에요? 윤리 갈등이 아니라 가치 갈등이에요. 윤리 갈등이나 가치 갈등. 자, 첫 번째. 자, 이것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다음 중 사회복지 실천과 관련된 가치 갈등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5가지가 있다는 것부터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야. 가치 상충, 의무 상충, 클라이언트 체계의 다중성, 결과의 모호성, 능력 또는 권력의 불균형. 이거부터 먼저 잘 정리하시고 각각의 내용이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치 상충. 사회복지사가 가장 빈번하게 겪으면 밑줄 볼게요. 2가지 이상의 가치가 서로 상충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제가 이제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근데 클라이언트가 있는데 클라이언트가 이제 오늘 도박으로 갔으니까 도박으로 갑시다. 도박 중독 관리하고 있는데 근데 클라이언트가 도박 중독은요, 여러분 가족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족들에 대한 심리적인 치료도 같이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클라이언트가 암에 걸렸네. 말기 암이야. 근데 이 클라이언트는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야. 그리고 근데 그러면 선생님은 알고 계세요. 저 사실은 오늘 암 때문에 갔다 왔습니다. 병원 갔다 왔습니다. 말기암이라고 하더라고요. 가능성이 없대요. 한 달 정도 기회가 있다는데 그 한 달 동안 전 정말 열심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 보세요. 그 클라이언트의 비밀을 보장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중요한 가치죠, 여러분. 비밀 보장에 중요한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족들한테 알려야 되나? 생명 존중이라는 가치도 있는 거잖아. 혹시라도 살릴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다 사회복지사로 일을 해보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항상 한 가지 가치만 있는 게 아니야. 여러 가지 가치들이 서로 상충할 수 있다. 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무상충. 자, 그래서 의무상충은, 자, 첫 번째 줄, 기관에 대한 의무, 클라이언트에 대한 의무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즉, 내가 사회복지사로, 내가 종합사회복지관의 직원이야.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 직원으로서 내가 지켜야 될 게 있어. 근무 시간을 잘 지켜야 돼. 근데 클라이언트가 급하게 만나지. 근데 나는 기관에서 나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어. 근데 이거 어떡하지? 근데 클라이언트를 생각하면 지금 만나야 될 것 같아. 이런 거. 근데 이게, 그러니까 기관에서 할 일이 있어. 이런 식의 이제 상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의무가. 자,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체계의 다중성 별표칩니다. 이 3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 5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도 후단부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대상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어떤 여성분이 도박으로 갑시다 그냥. 자, 도박이야. 도박인데 집에 갔더니 도박하는 사람이 돈 안 준다고 가정 폭력을 해요. 그리고 아이들은 이미 막 엇나갔어. 막 맨날 중학생인데 담배 피고 막 그러고 있어. 그러면 이게 보통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면 굉장히 다층적으로 문제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갈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거기 얘가 아내가 남편을 때리는 폭력 문제가 있는 가정에 비행 청소년, 그러니까 이렇게 클라이언트 체계가 굉장히, 그러면 내가 도박 문제로 접근을 했지만 도박 문제뿐만이 아니라 가정 폭력의 문제, 비행 청소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접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상충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결과의 모호성. 자,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 도박 중독을 상담한다고 해서 예측은 할 수 있어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예측은 할 수 있어도 그게 항상 결과가 나올까요? 안 나올걸? 한번 도박한 사람은 다시 도박할 가능성이 더 많을걸? 그렇죠? 결과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 없는 갈등이 항상 있습니다. 그렇겠죠? 자, A라는 프로그램을 집어넣으면 B라는 결과가 나온다는 확신성이 있으면 1 더하기 1에다가 1을 더하면 2가 나온다는 확신성이 있으면 이런 갈등이 없겠죠. 근데 사회과학이잖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 이게 안 나와, 결과가. 그러니까 무조건 안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모호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데서 오는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능력 또는 권력의 불균형. 자, 밑줄 그을게요. 자, 클라이언트가 자기결정권을 포기하고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필요한 선택을 전문가에게 의존하는 것. 그러니까 능력 또는 권력의 불균형이라는 건 뭐냐면, 자, 여러분, 도박은 사회복지사가 대신 안 해줄 수 있나? 도박 중독의 문제를 사회복지사가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나요? 아니죠. 클라이언트 스스로 극복해 가야 되는데, 이 클라이언트가 이 사회복지사를 되게 의존돼 있으면, 예를 들면 때에 따라서 담당 사회복지사가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바뀌자마자 이 사람이 달라진다거나, 뭐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키워드는 의존입니다. 의존. 불균형 상태에서 존재하는 의존이 중요합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이제 윤리 얘기를 좀 해볼게요. 윤리 얘기에서는 4번의 윤리적 갈등 조정에서 로엔버크와 돌고프의 이제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즉 윤리강령, 그러니까 한국사회복지사 협회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거기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셨을 겁니다. 근데 그 협회에서 만든 윤리강령이 있는데, 이건 좀 시험 문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어서 윤리서부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 실천으로 오늘 일단 넘어왔고, 윤리에서부터 윤리적 갈등 조정 112페이지서부터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러분 복습 잘 하시고, 복습 잘 하실 때 크게 단일 사례 설계, 유형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척도, 명목, 서열, 등간, 비율, 요거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표집, 확률, 비확률, 확률 4개, 비확률 4개, 요거 구분하는 거, 여기 신경 써서 복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밑줄 그으세요, 뭐 욕구조사라든가 평가조사라든가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개별 시험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없어서 제가 따로 정리해드리지는 않은 거지만, 나온다 하더라도 선지 하나 정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면 제가 표시해드렸던 거 중심으로 읽어보시면 돼요. 그렇게 복습을 하세요. 이거 다 언제, 밑줄 그은 거 중심으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윤리서부터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